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또 검찰에 출석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출석이죠. 대장동 위례 의혹 관련해선 두 번째고요. 이 검찰은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는데 이 대표는 지난번 출석 때 낸 33쪽 진술서로 가름하겠다고 합니다.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출석 그 자체가 이례적인데 몇 차례 계속 나오는 드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장동 위례 의혹권 조사는 오늘로 끝낼 것 같은데요. 서울중앙지검 현장에 구자준 기자 나가 있습니다. 구 기자, 오늘도 조사가 길어질까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곳 서울중앙지검 6층 조사실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입장했으니까 8시간 가까이 흘렀는데요. 검찰은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조사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예고한 대로 지난달 제출한 사전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충분히 검찰의 진술서로 진술했기 때문에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검찰은 33쪽 분량 사전 진술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정진상, 김용 등 측근 관련 내용도 묻겠다는 입장인데요. 진술서에 없는 내용까지 이 대표가 계속 진술서로 가름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진술 거부로 간주할 방침입니다. 심야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조서 열람 시간을 감안하면 이 대표가 검찰청사 밖으로 나오는 건 늦은 밤이 될 전망입니다. 네, 지난 출석 때와는 다른 부분도 여러 눈에 띄던데요. 네, 일단 민주당 지도부가 도열해서 응원하는 모습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대표의 당부대로 민주당 지도부가 출동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검찰청 경내로 들어올 때도 이 대표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지지자들을 향해 손만 흔들었습니다. 검찰은 이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에 들어갈 텐데요. 최근 압수수색을 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조사를 위해 이 대표를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출석 모습은 지난 출석 때와 다소 달랐습니다. 동료 의원 없이 나 홀로 출석했는데 이 포토라인 앞 발언은 더 길어졌습니다.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유검 무죄, 무검 유죄를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당하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11시 22분.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시각은 오전 9시 30분이지만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늦게 출발한 데다 차까지 막혀 도착 시간은 더 늦어졌습니다. 포토라인 앞에 선 이 대표는 입장문을 낭독하다 누군가가 이재명 구속을 외치자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뇌물죄 무죄 판결을 받은 검사 출신의 곽상도 전 의원 사례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유검 무죄, 무검 유죄입니다.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쏟아붓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연이은 검찰 출석에 대한 억울한 심정도 토로했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비리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이라는 댐이 도도한 대장동 진실의 강물을 언제까지 흐르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말고 당당하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늘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관심받는 이유는
대선 때부터 논란이 이어진 김건희 여사 수사에 미칠 영향 때문이죠. 혹시 김 여사 이름이 등장할지 관련된 대목이 나올지 관심이 컸는데요. 권 회장 판결 내용부터 박자은 기자 모두 먼저 보시고 오늘 판결이 김 여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는 기자와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91명 명의의 계좌 150여 개를 동원해 회사 주가를 조종한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종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회사 최대 주주인 권 전 회장이 책임을 도외시한 채 주가 조작 선수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실제 차익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했습니다. 권 전 회장이 8천여만 원의 차익을 본 건 사실이지만 일반 투자자의 손해나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이유입니다.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2010년 10월 이전 벌어진 1차 시세 조종 행위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세 조정 혐의 자체는 인정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 관리 등을 맡았던 이모 씨 역시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별건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댄 전주로 지목돼 기소된 2명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대선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오늘 판결로 김 여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법조팀 박건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연루됐던지 됐다고 의혹이 나온 건지 그 의혹부터 살펴보죠. 우선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 보면요. 2009년부터 3년 사이에 작전 세력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654억 원어치를 사들여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입니다. 이 주가를 조장하려면 다수의 계좌와 또 막대한 자금력이 동원돼야 하는데 이 2010년 2월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에 든 돈이 주가 조작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겁니다. 이 주가 조작을 실행하는 사람을 이른바 선수라고 하고요. 또 계좌를 빌려주거나 자금을 대는 사람을 전주라고 부르는데 김 여사가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겁니다. 자, 의혹이 불거졌는데 대통령실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권오수 회장 판결 이후에 김 여사는 정말 깨끗해졌다. 왜 그런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조작에 전주로 지목된 사람들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장 큰 금액을 댔던 사람이 오늘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단순히 투자 액수가 컸을 뿐 주가 조작의 의도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거래를 통해서 큰 손실을 봤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기간에 김 여사가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처분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시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2010년 초였잖아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총 3년에 걸친 주가 조작 기간 중에 초기, 그러니까 2010년 10월 20일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범죄 여부를 떠나서 이게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면소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죄가 있든 없든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더 물을 수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2010년 2월경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요. 또 초기 주가 조작을 실행한 선수로 지목됐고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모 씨도 주가 조작 혐의는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 판결 이후에도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네, 민주당의 주장은 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기간 중에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살펴보면 이 2010년 11월 이후에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이 작전 세력의 또 다른 선수가 있는데 이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 여사의 마지막 주식 거래일이 2011년 1월 3일로 보인다면서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주가 조작 기간 내라는 거죠. 2010년 11월 1일에도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는 이른바 통정거래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특검을 통해서라도 규명해야 한다. 이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자, 민주당은 계속 이렇게 주장하죠. 왜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느냐? 김건희 여사 이 수사가 끝난 겁니까? 아직 남아 있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 아직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팀이 권오수 회장 기소할 때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종결된 게 아니고 계속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는 없었긴 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팀도 관련 의혹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진행형이군요. 네, 아는 기자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 수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가장 피해가 큰 진앙지 근처까지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현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볼 텐데요. 통신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서 조금 전에 녹화를 했습니다. 자, 김재혁 기자,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곳은 지진 진앙지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아디야만입니다. 6일 강진과 더불어 그 다음날 발생한 규모 5.3의 여진까지 발생해 피해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제 뒤로 건물 3동이 무너져 내렸는데 분진이 심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버티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오후에 도착해서 도심을 둘러봤는데요. 건물 5분의 1 정도가 무너지거나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차례 정도 흔들림이 느껴지고 규모 4 이상의 여진도 매일 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유족과 자원봉사자, 구조대원들을 제외한 주민들은 대부분 도시 밖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이곳에는 구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몰려 있는데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전문적인 구조대원들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나서 안전장비 없이 손과 양동이로 흙을 퍼내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Babam annem rahmetli oldu. Kardeşim var. Diyoruz inşallah sağ çıkarlar. 4 gün oldu, 5 gün oldu daha çıkmadılar.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건물들 잔해 아래에서만 300명 정도가 있을 거라고 전합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최대 20만 명의 시민이 건물 잔해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해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24%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디야만에서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아야, 아랍어로 기적이란 뜻입니다. 잔해 속에서 구조된 이 신생아, 의료진들은 아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모르거든요. 부모, 형제, 자매가 이번 지진으로 모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야를 입양하겠다는 문의가 전 세계에서 쇄도하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병원 인큐베이터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기. 의사손 2뼘 크기로 지진 발생 10시간쯤 뒤 엄마와 탯줄도 아직 끊어지지 않은 채 구조됐습니다. البنت الحمد لله وضعها أفضل. جرينا الصور الشعاعية مشان الكدمات لظهرها طلعت الحمد لله ما في أذيات. البنت وضعها كل يوم أفضل من يوم. 아랍어로 기적이라는 뜻의 아야는 이번 지진으로 부모와 4명의 형제자매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자 쿠웨이트의 유명 언론인을 포함해 입양 의사를 밝히는 이들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야는 할아버지의 형제가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17시간 만에 발견돼 간절하게 구해달라고 묻던 큰언니와 그 여동생. 병원에서 퇴원한 뒤 현재는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진 발생 닷새째. 수색대원들의 노력 끝에 생존자 구조 소식이 잇따라 들려옵니다. 자넷더미와의 긴 사투 끝에 90시간 만에 세상으로 나온 10살 소녀 힐랄. 벽돌 잔해에 팔이 낀 상태였고
그대로 구조하기 어려워 팔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2시간 동안 잔해에 갇혀 있다 구조된 3살 남자아이는 누나부터 찾았습니다. قدام منه صار يسأل ميرال وينها ميرال وينها عن أخته مين ميرال قال أختي كانت نايمة قدام مني بس ما عم تجاوبني. 아이의 부모는 숨진 채 발견됐고 아이의 왼쪽 다리도 근육이 괴사해 결국 절단해야 했습니다. 치열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강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국민들은 어쩌면 좋을까요? 이번엔 댐이 터져서 홍수로 마을이 물에 잠기고 정부군과 반군 내전의 폭탄까지 마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물에 잠긴 마을이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최근까지 차가 다니던 일반 도로는 아예 길이 사라졌고 차가 마치 배처럼 물살을 가르며 나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해 마을은 홍수로 초토화됐습니다.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설상가상으로 물난리까지 당해 말을 잇지 못합니다. بس بدنا المساعدة من هالعالم أهل الخير أهل النخوة فقط لا غير يعني ساعدونا شوفت عينكم بيوتنا كلها طافت كلها تدمرت. 이에 앞서 나흘 전 강진 발생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이 점령 중인 도시아 마레아에 폭격을 가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어제 유엔 구호물품과 구호대가 처음으로 시리아에 전달됐습니다. 반군이 장악 중인 북서부 지역 통로를 이용한 겁니다. We were not able to cross in the first 2 days since the earthquake because of the road situation. The roads were impaired and of course there was debris. 그러나 시리아 정부는 추가 통로 개방을 거부한 채 서방의 제재부터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지원에 삶의 터전까지 잃은 시리아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4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예비 경선 결과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준석계 인사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본경선에 올라갈 당대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김기현, 안철수 의원, 천하람 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본선에 올랐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향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 유세를 요청받을 수 있을 것인가? 수도권이 그중에서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용산과 여의도에 갇혀가지고 윤심 타령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역전의 황교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역전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기현 의원 측은 40%대 중후반대로 꽤 차이를 벌인 1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 측은 김 의원과 박빙 승부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모두 8명이 본선에 진출했는데 친윤계 4명, 범친윤 2명, 비윤 2명으로 각각 분류됩니다. 1명이 선출되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오른 4명은 모두 원외 인사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하는 후보 4명이 모두 예비 경선을 통과하면서 친윤 대 비윤 대결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차기 지도부 후보들은 오는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합동 연설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금액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된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의원은 일단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영수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의 할머니들로 위해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 모금을 내는 건데 이것은 정건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시작된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2년 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8개 혐의 가운데 7개는 무죄, 나머지 1개 혐의도 일부만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17번에 걸쳐 1억 원을 횡령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68회 1,700여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항소심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사무처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고개 숙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진짜 친윤, 진윤입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한 현역 의원 중에 자타공인 진윤으로 분류되는 이만희, 이용 의원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호흡하며 선거를 치른 저 이만희가 대통령을 가장 잘 알고 언제 어디서든 소통이 가능한 제가 우리 정부를 꼭 지켜내고. 그러니까 저 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깝나 보죠. 네, 이만희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수행단장, 이용 의원은 수행실장을 지냈습니다. 대통령과 늘 현장을 함께 다녔던 이들이죠. 윤석열 후보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별명이 윤석열의 호위무사, 윤석열의 그림자, 수행실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접해 있잖아요. 저 이용 의원은요, 이준석계를 향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검증해보자 했었는데 네. 정작 본인은 떨어지고 이준석계 후보들은 성적이 좋습니다. 네, 이번에요. 친 이준석계는 당 대표부터 청년 최고위원 후보까지 총 4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당원 1명당 당대표 1표, 최고위원 2표, 청년 최고위원 1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준석계가 이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숫자를 맞춰서 후보를 낸 전략이 통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요, 오늘부터 꿈은 이루어진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글쎄요. 진윤은 다 떨어지고 이준석계 후보들은 다 당선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된 뒤에 당원이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2030을 중심으로 한 이 전 대표의 지지층들이 똘똘 뭉친 반면에 친윤 쪽은 후보들이 난립한 데다가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지 못했다면서 일단 친윤 쪽에서는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문구를 부탁해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안 의원이 오늘 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칭찬한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 기업에 갔는데요. 시연을 하면서 총선 홍보 문구를 부탁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좋은 게 나왔을까요? 국민의힘 정당, 당신의 소중한 투표로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문구를 지어주더라고요. 어제 안 의원은 저렇게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는 대국민 소통 서비스를 만들겠다면서 챗 GPT 공약을 냈는데요. 정작 챗 GPT는 안 의원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이라고 답한 걸 여랑야랑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안 의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질문할 때마다 답이 바뀌었습니다. 안 의원의 고향이 서울이라고 했다가 천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성남이라고 대답했는데요. 네, 안 의원 고향 부산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안 의원이 과거 경기도지사를 지냈다고 잘못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저거와 관련해서 안 의원을 공격을 했다면서요? 네, 두 사람 모두 IT 전문가이자 서로 사이는 좀 좋지 않죠. 이 전 대표는 챗 GPT 공약을 낸 안 의원을 향해 아무 기술 키워드나 던진다고 공격했고요. 천하람 후보도 챗 GPT에 본인이 친윤인지 비윤인지 물어보라고 비꼬았습니다. 변화를 최소한 따라가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챗 GPT에게 안 의원의 공약처럼 유권자와 정당 간의 새로운 소통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럴 능력이 없다고 답을 했는데요. 언젠가는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변화를 위한 도전 정신만큼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여행에서 귀국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소변 검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지난 2021년부터 강남과 서초 일대 성형외과 10곳을 돌며 본명인 엄홍식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돌아오는 귀국 일정에 맞춰 인천공항에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때 진행한 간이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소변에서 일반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대마 성분은 보통 최대 10일이 지나면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아 경찰은 유 씨가 최근에 대마를 투약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짧으면 3, 4일 안에 체내에서 사라지는 프로포폴의 경우 음성이 나왔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여부는 경찰이 국과수에 함께 의뢰한 채무 분석 결과가 나와야 확인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유 씨를 포함해 51명이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걸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팬들은 유아인 씨가 출연한 영화 속 대사처럼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조태호 씨 재밌게 사시네. 근데 쟤는 짓고 살지 맙시다. 어이가 없네. 경찰의 프로포폴 수사가 마약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계모가 오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을 때렸는지, 학교에는 왜 안 보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친부는 계모가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계모는 아이가 숨진 날에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학대를 당하다 숨진 초등학생의 친부, 40살 이모 씨입니다. 숨진 아들에겐 미안하다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어요. 아이를 무엇으로 때린 거나 이런 거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거 있습니다. 아이를 친모에게 왜 안 보여줬냐는 질문엔 친모 탓을 했고. 친모는 왜 못 만나게 한 겁니까? 연락이 안 됐습니다. 연락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친모한테 연락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학대 책임은 계모 탓으로 돌렸습니다. 왜 처음엔 자해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네. 아이는 왜 학교에 안 보냈습니까? 그것도 안 겁니다. 뒤이어 도착한 계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들 부부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초 이들은 아이가 자해에 멍이 생겼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훈육 차원에서 때린 적이 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아이가 숨진 당일 계모가 아이를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친엄마 측은 아이에게 연락이 온 적 없고 만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는 친부의 말은 모든 게 거짓이라며 자신을 오지 못하게 말렸던 통화와 메시지 등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됐지만 또 우회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고 보행자들이 길을 건넙니다.
우회전하려던 덤프트럭도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주황색 점퍼를 입은 70대 여성이 길을 막 건너는 순간 덤프트럭이 출발하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에 일어난 일입니다. 덤프트럭은 여성을 끌고 수십 미터를 더 이동했고 여성은 병원으로 옮기기 전 숨졌습니다. 이 횡단보도에서 최초의 사고가 나서 피해자분 시신을 차가 끌고 가서 해당 트럭은 인근 도시생활형 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3년간 우회전 사고로 보행자 213명이 숨졌는데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대구 도심에서 차량을 7대나 들이받고 도주하던 차량이 행인 3명까지 친 뒤에야 간신히 멈췄습니다. 이런 큰 사고 왜 일어났을까요? 홍진우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남성 3명이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골목으로 들어온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남성들을 덮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쓰러진 남성들을 부축합니다. 사고를 낸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리자 넘어뜨려 제압합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대구 동구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도주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 오니까 또 사람도 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 옆에 세워 있었고 이제 내리길래 바로 잡아가지고 그냥 제압한 상태에서 경찰을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30대 남성. 앞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승용차 2대와 택시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나다 보행자 3명을 추가로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7대가 파손되고 운전자와 보행자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아마 중앙선을 넘어가가지고 추돌을 하고 해가지고 전부 경상인데 여러 명이 다쳤네요.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이 땅에 있던 폐기물 같은 거를 해양 폐기물로 둔갑시켜서 정부 사업비 3억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육지 쓰레기를 바다 쓰레기로 속이는 황당한 과정을 강경모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항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굴착기. 폐기물을 집어들더니 바닷물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합니다. 직계차가 들어왔습니다. 직계차가 근저 올려인 폐기물을 싣고 있습니다. 잠시 후 폐기물들은 수거 선박으로 옮겨집니다. 한국 어촌 어항공단의 해양환경 정화 사업을 낙찰받은 경북 지역 한 업체가 벌인 짓입니다.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육상에서 수거한 폐기물과 어구 등을 인근 야적장에 모아뒀습니다. 인적이 드문 야간에 폐기물 수거 선박으로 옮긴 뒤 바닷물에 담궈 마치 해양 폐기물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한 폐기물은 128톤. 정화사업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운 3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3달 넘게 잠복 수사를 한 해경의 끈질긴 수사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 상당이 되고 전체는 지금 하면은 한 240톤 되는데 그중에서 육상에서 최소한 이제 추정 한 128톤 정도. 이들은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이 까다롭고 어려워 이런 짓을 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한 또 다른 해양 폐기물 수거 사업 용역을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업체 대표 등 관계자 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졸업식 날에는 꽃다발 하나씩 들고 기념사진 찍는 추억 있으시죠? 그런데 요즘에는 생화 대신 조화를 사거나 꽃 중고 거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생화 가격이 부담스러워서죠. 김지은 기자가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6년간의 결실을 맺는 초등학교 졸업식이 열리는 날, 꽃다발을 손에 든 부모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자세히 보니 꽃다발이 대형 조화나 비누, 심지어 인형으로 된 것까지 다양합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생화 가격에 대체 꽃다발들이 등장한 겁니다. 조화로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 같은 거 인터넷 주로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해서 보고 똑같이 찾아보고 그나마 저렴한 걸로 2만 원 정도에 구매했어요. 이거보다 한 배 정도 비싼 걸로 아는데 지금같이 힘들 때 좀 많이 부담되더라고요. 이건 3, 4만 원, 4만 원대로 만들었고요. 생화가 제일 그래도 좋긴 한데 생화는 그래도 잠깐이지만 그래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는 졸업식 꽃다발 거래글이 줄을 잇습니다. 방금 졸업식하고 올린다. 사진만 찍고 가져왔더니 아깝다며 꽃다발을 판매하는 겁니다. 대부분 반값에 판매하다 보니 곧바로 거래가 성사됩니다. 큰아이 고등학교 졸업식, 둘째 아이 중학교 졸업식 해주고 토탈 8만 원 들었어요. 그분도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한 번은 더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일거양득인 거잖아요. 졸업 시즌인데다 난방비며 비료, 포장재 가격도 오르면서 지난 열흘 사이 장미 한 단 평균 경매가는 12,160원으로 올랐습니다. 7,000원대였던 1년 전에 비하면 2배에 가깝다 보니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장미 한 송이는 생화로 하면 진짜 싸게 해도 5,000원부터 10,000원까지 이렇게 받으세요. 그런데 비누꽃 같은 경우는 2,000원, 3,000원 이렇게 소매로. 치솟는 물가에 졸업식 풍경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처럼 안 오르는 게 없는 고물가 시대에 이번 순서는 프랜차이즈 햄버거입니다. 맥도날드 빅맥 단품 가격도 5,000원을 넘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서민과 얇은 지갑의 학생들도 그나마 부담 덜고 먹을 수 있었던 프랜차이즈 햄버거의 가격이 이번 달 줄줄이 오릅니다. 맥도날드는 16일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5.4% 인상합니다. 대표 상품인 빅맥 가격은 최근 1년 동안 3차례나 올라 4,500원에서 5,200원으로 15.5% 비싸졌습니다. 노브랜드 버거도 15일 23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4.8% 올립니다. 이미 이달 초 서브웨이, 롯데리아, KFC가 가격을 올린 상황. 이번 달 가격을 인상하는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는 지난해 여름 일제히 값을 올려놓고선 6개월여 만에 또 올리는 겁니다. 기업들은 재료비와 인건비, 물류비가 증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자고 나면 오르는 외식 물가에 당장 먹을 밥 한 끼가 부담입니다. 예전에는 데이트할 때 돈이 없으면은 한 8,000원 정도로 좀 싸게 먹으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적어도 10,000원은 넘게 돈을 준비해서. 작년에 비해 기본으로 한 2,000원, 3,000원 이상 오른 것 같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서 살고 있어가지고 더 부담이 큰 것 같아요. 고공행진하는 외식 물가, 월급만 빼고 다 오른 현실에 오늘도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져 갑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노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상한 이 시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 사회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무임승차는 없는 대신 다른 대안들을 시행 중입니다. 세계를 가다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다른 승객들과 달리 교통카드를 찍지 않습니다. 운전사에게 경로 승차권을 보여준 겁니다. 見せてもよろしいですか? 役に立ちますよね。もちろんね。どこでもバスも使えるし、地下鉄もね、都営地下鉄もだんだんもう。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발급되는 도쿄의 경로 승차권은 버스와 도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무료 승차권이 아닌 할인권입니다. 주민세를 납부하는 70세 이상은 1년에 우리 돈 20만 원. 주민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 고령자는 10,000원을 내야 합니다. 취약 계층에 한해 할인폭이 큰 건데 불만을 갖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70になったらぜひお金を持ってる人は関係ないかもわからないけど無料ですからね。 소득이 있는 노인들은 혜택이 크지 않아 발급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まだそこまで皆さん自分が年寄りと思ってないから使ってないんじゃない? 하지만 고령층의 증가로 요금 할인도 부담이 된다는 지자체들이 나옵니다. 이곳은 일본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 교토입니다. 이 거리에서 관광객을 제외하면 교토 시민 3명 중 1명은 고령자일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를 엿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50년 만에 고령자를 위한 이 경로 승차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경로 승차권 발급 나이를 지난해부터 2년에 1살씩 늦춰 75세까지 높이기로 한 겁니다. 52億円までそれが膨らんでた。で制度をそのまま今の形で実施していったら10年後には58億円まで膨らむというそんな見込みをしておったんです。 히로시마시는 경로 승차권 제도를 아예 없앴고 나고야시는 할인 승차 횟수 제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오늘 연예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큰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BTS의 기획사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이수만 프로듀서 지분을 인수했는데 그 내막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윤철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전격 인수했습니다. 이수만 SM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중 14.8%를 주당 12만 원에 총 4,228억 원으로 사들인 겁니다. 지난 7일 유상증자를 골자로 지분 9.05%를 확보한 카카오를 제치고 단숨에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된 겁니다. 현 경영진과 수익 배분 등에 있어 갈등을 빚다 쫓겨나게 된 이수만 프로듀서를 하이브가 백기사로 나서 도왔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방시혁 의장과 이수만 프로듀서가 K-팝의 미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라며 인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SM의 경영권 분쟁은 이수만과 하이브, 그리고 SM과 카카오의 구도가 됐습니다. 다음 달 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초반 승기를 잡은 하이브는 다음 달 1일까지 25%의 소액 주주 지분도 매수해 지분 40%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약 소식에 SM 주가는 장중 18% 올라 11만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이브의 BTS, SM의 에스파 등 양측 간판 가수들의 지적 재산권이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공룡이 등장하는 것이니까 향후에 행사 시장이라든가 방송 시장 이런 데서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죠. K-팝 메가 기획사의 탄생이 세계 음악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문화스포츠부 권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BTS도 관련이 있고요. 참 관련된 사람들 모두 유명인이라서 내막이 아주 궁금합니다. 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총 3명인데요. 먼저 이수만 프로듀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얘기입니다. 먼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 지난 1995년에 SM을 세우고 H.O.T. 신화, 또 SES 같은 1세대 아이돌 그룹을 만든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요, 이번에 이수만 프로듀서 주식을 사들였고 잘 아시다시피 BTS를 키워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는요, 이수만 방시혁의 반대쪽에 서서 SM 지분 9%가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수만 씨가 이제 SM 일대 주주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씨가 SM 경영진과 갈등을 벌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네, 아시다시피 SM은 그러니까 이수만, SM, 이니셜을 불따서 만든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때까지는 지분 18%가량을 가지고 있어서 최대 주주였습니다. 하지만 SM이 향후 70년 동안 매년 수백억 원가량의 돈을 이수만 프로듀서에게 컨설팅비로 지급하기로 한 걸 두고 현재 경영진과 갈등이 시작됐고요. 급기야는 지분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카카오는 SM 주식을 사들이기로 하면서 단숨에 2대 주주로 껑충 뛰어올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카카오가 다른 주주랑 연합을 했을 때 이수만을 제치고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이걸 막으려고 이수만 프로듀서가 지금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한 거고요. 결국은 방시혁 의장에게 지분을 넘기는 형태로 카카오 대신에 하이브를 최대 주주로 만든 겁니다. 네, 이수만 씨 입장에서는 카카오 대신에 방 의장에게 지분을 넘기면서 본인이 얻는 이익은 뭐예요? 자기 지분을 좋은 가격에 넘겼다. 일단 당장 보이는 걸로만 평가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M 주가는 지난해부터 6, 7만 원 선에서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그런데 방시혁 의장에게 12만 원에 팔았어요. 네. 나쁘지 않은 가격이잖아요. 오늘 SM 주가가 사상 최고가인 11만 4,700원에 마감됐는데 이것보다도 더 높은 액수입니다. 이수만 씨 입장에서는 경영권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선택을 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이브, BTS를 키운 하이브 입장에선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하이브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브는 월드스타인 BTS가 소속돼가 있는데도 엔터업계 49위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SM 지분 인수로 단숨에 업계 1위가 된 겁니다. 네, 카카오는 그럼 어떻습니까?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많았는데 김범수 창업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SM의 최대 주주가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다면 카카오가 실패한 걸로 봐야 합니다. 하이브가 소액 주주들의 주식도 사들여서 지분의 40%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서요. 만약에 카카오가 지분 확보 경쟁에 뛰어들지 아니면 포기할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권솔 기자였습니다. 네, 평양에서 이틀 전 열린 이 열병식 영상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 주목받는 인물 단연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입니다. 이 절대 존엄 김정은의 볼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만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가 되고요. 아마 북한에서 이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겠죠. 전혜정 기자입니다.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등장한 건 딸 김주애였습니다. 부인 리설주는 뒤따라 걸었습니다. 김주애는 김 위원장과 함께 군 인사 환담 자리뿐만 아니라 주석단에도 섰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광장 주석단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북한 방송은 김주애만 등장하는 장면을 수차례 내보냈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거리낌 없는 스킨십 모습도 거르지 않고 내보냈습니다. 김주애가 자신의 왼손을 김 위원장 오른쪽 볼에 대자 김 위원장이 미소를 짓습니다. 열병식장 주석단에선 장갑을 낀 채 김 위원장의 양볼을 감싸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귓속말을 하는 모습도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습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연출로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후계자 후보군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아들이 어떻게 등장할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북한 내 2인자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 열병식에선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번 주말은 바깥보다 실내에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 춥지 않겠지만 이틀 내내 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우선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에 아침과 밤으로 이 초미세먼지가 나쁨까지 치솟을 전망이고요. 일요일에는 서울 등 서쪽 지역 전반적으로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와 면역력을 위협하니까요. 외출하실 땐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추위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처럼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1도, 대전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겠고요. 일요일 오후에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졸업 시즌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학창 시절 잘 마무리한 기특한 아이들이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화 대신에 조화나 중고 꽃다발로 축하받고 있다는 다소 아쉬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화 들고 사진 찍었다고 축하의 의미가 퇴색되는 건 절대 아니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새 출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